여인 취향 가을 햇살의 박성재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 차별적 금지법이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법은 아니라는 걸 다 아실 거고요. 벌써 8번째 시도입니다. 2006년, 2007년도에 이제 시작돼서 벌써 거의 횟수로는 13년, 14년째가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7번이나 시도가 있었고 이번에 8번째 시도입니다. 그동안은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정말 이 코로나 전국에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고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를 봐도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특별히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는 대상들, 전통적으로 예전에는 여성의 참정권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호해 준다든지 아니면 인종차별, 흑인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장애인 분들 정말 누가 봐도 역사적으로 차별 받아온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하실 분은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그러한 차별금지법들은 거의 다 정비가 돼 있습니다. 성별에 따르면 양성평등기본법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각종 장애인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헌법 11조의 규정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률로서 물론 완벽하진 않을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정의당에서 내놓은 안이 23가지 차별금지 사유가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단지 23가지가 아니라 등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해석으로 더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더 넣을 수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 명문으로 규정된 거는 23가지인데요. 그 사유들이 사실은 다 동등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장애인하고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동성애자랑 동등하게 볼 수 있습니까? 물론 인간으로서는 동등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얼마나 차별받고 얼마나 또 보호해 줘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별하고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특히 남녀 간에는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인 차이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차이도 존재하는데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 모든 것들을 차별로 몰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잘못 범한 게 원래 헌법 11조 1항에서 평등권을 규정할 때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라는 게 원래 평등의 대원칙입니다.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차이가 있고 구별해야 되는 것들을 같다라고 놓고 같이 취급해라. 요거는 굉장히 헌법에도 어긋나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차별금지법이라 해놨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아예 구별을 못하게 하는 법, 차이를 인정 안 하는 법,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제일 많이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지난번에 한번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논의를 했더니 이 법은 차별을 금지하자, 말 그대로 차별을 금지하자는 소극적인 법이다. 누군가를 처벌하려고 만든 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법조문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차별에 대한 구제란이 뒤에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차별 행위를 당했다고 느껴지면 진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라도 진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굉장히 동성애 옹호적이고 또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또 교육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또 대학의 자율성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결정들을 수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동성애 옹호 집단이다라고 할 정도로 동성애라고 하면 막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주 따지 모시듯이 모시면서 이런 식으로 성적 지향이라는 것을 보호해 줬습니다. 물론 동성애자들이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거에서는 누구도 안 된다고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분들도 인간이니까 인간으로서 인권을 가지고 당연히 차별받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라는 행위, 이 동성 간 성관계, 학문 성교라고 하죠, 게이들한테는. 아무튼 그런 분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혐오도 할 수 있고 비난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고 또 각종 보건적인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의학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나는데 오늘 아침에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에이즈 환자를 통계를 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동성애로 인한 감염이 이성애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 몇 년 전부터 많은 교수님들이 간염병 관련된 교수님들이 코호트 조사를 통해서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라고 이미 여러 차례 논문도 나오고 또 발표도 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미 그건 다 공공연한 사실이었는데 어찌 보면 그 수치가 이제는 정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해왔던 인권위가 있습니다. 그 인권위에 진정을 하게 되면 인권위가 조사를 1차적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별 행위가 맞냐 안 맞느냐의 제일 1차적인 판단을 법원이 아니라 인권위가 하게 됩니다. 그 인권위가 판단을 해서 너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라는 시정 공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시정 공고에 안 따르면 이제 시정 명령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딱 시정 공고까지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시정 공고가 불합리하다, 맞지 않다, 우리 학교나 아니면 내가 있는 곳이나 그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공고가 안 받아들이면 됐습니다. 그러면 인권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언론에 이렇게 기사화해서 어느 학교에 뭘 했더니 안 합니다라는 정도까지 끝쳤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행 강제금을 통해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 이행 강제금이 3천만 원 이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 말 안 들어? 그럼 너 3천만 원 내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 하고 끝나느냐?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행할 때까지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횟수의 제한도 없고요. 금액의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씩 계속 부담하면서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사건 그 해외 사례를 보자면 동성애자들이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 뭐 축하 케이크 못 만들어 준다고 해서 그 차별행위라고 이제 고소를 당하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인권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너 3천만 원 낼래? 만들어 줄래?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나 못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3천만 원이 부과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 3천만 원이 한 번에 끝나느냐? 아니죠. 할 때까지 만들어 줄 때까지 이래 언제까지 해라 1차, 2차, 3차 그러면 금액이 쌓여 나가겠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파산을 하든지 아니면 그 업을 안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를 하게 되고요. 우리의 기본권으로 가지고 있는 또 신앙의 자유까지도 내 신앙하고 맞지 않는 일까지 강제로 하게 만드는 물론 직접적으로도 하게 만들지만 이 재정적인 압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게 있고요.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카톨릭 입양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성애자들한테 그 아이들을 입양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이것을 차별 행위를 하고 시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지켰더니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그 입양기관은 폐쇄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업을 내려놓아야 되고 또 폐쇄를 해야 되고 아니면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좀 더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가 이제 유튜브도 하고 방송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다 적용됩니다. 차별금지법은. 예. 방송 서비스나 정보통신망에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들 중에 혹시라도 차별행위적인 발언이 있으면 기독일보에 문제 제기가 들어올 거고 시정 공고가 들어올 거고요. 너희 지킬래 안 지킬래? 안 지키면 3천만 원. 또 안 지켜? 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키던가 아니면 폐업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요구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느냐? 손해배상이 남아 있습니다.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법에는 독특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징벌적, 처벌의 의미, 또 형벌적 의미를 가지는 손해배상인데요. 대한민국의 원래 손해배상 제도는 뭐냐? 등가성의 원칙에 따라서 정가적이라고 해서 내가 피해본 만큼 보상을 해주고 내가 피해를 받은 만큼 보상을 받으면 그 책임이 없어지고 손해가 전보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벌적은 뭐냐? 만약에 손해가 1,000만 원이라고 해도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형벌적으로 보상을 해주라는 제도인데요. 지금 법에는 2배에서 5배, 1,000만 원 손해 보면 5천만 원까지 보상해 주라.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이고요. 지금 하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은 없는데 하한은 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맞지는 않지만 소송 걸면 최소 500은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속된 말로 묻고 뭐 더블로 가자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2배 내지 5배. 정말 저는 가끔씩 이 법을 보면서 뭐 죄송합니다. 표현이 안 맞지만 이 로또 무슨 보장법인가?
그래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 최소 500부터 보장되고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거고요. 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만큼 더 좋은 법이 없는